하신 분들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우리 김소영 과실형 공동대표 겸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바쁘신 분을 모셨는데요. 우리 박상호 과실형 정책기획위원장이시면서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안준모 우리 과실형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시고 서강대학교 기술예능대학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윤지용 교수께서 발표 좀 더 오래 하셔도 되는데 일부러 좀 일찍 끝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첫인상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런 우리 윤지용 교수님 제 학교에서 이렇게 워낙 논문을 많이 쓰시다 보니까 논문의 어떤 방법론의 틀을 따라가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냥 첫인상을 이렇게 딱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금 집권 여당이죠. 더불어민주당 경우는 벤처 공약이 그냥 이렇게 조금 인상적으로 와닿았고 미래통합당 제1야당이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라. 이게 좀 눈길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은 글쎄요, 안철수 대표 평소에 이렇게 말씀하시던 이런 4차 산업혁명, AI 등 이렇게 해서 약간은 좀 그나마 그래도 과학기술 쪽에 조금 짜임새 있게 공약의 틀을 짰다는 느낌을 주고요. 제가 깊게 분석한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민생당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하여튼 제 첫인상은 이 재생에너지, 환경 관련된 부분이 좀 눈에 띄었다고 이렇게 보시는데, 우리 아마 토론자분들은 제가 느끼는 그런 첫인상, 제가 가진 첫인상보다 훨씬 더 아마 깊은 통찰력을 갖고 토론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토론 순서는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김소영 교수부터 하실 텐데 시간은 쓰시고 싶은 만큼 소실껏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은 저희 대선이 탄핵 사태로 인해 가지고 2017년 5월에 열렸고요. 장미 대선이라고. 그래서 그때 저희 대학원에서 5개 대선 캠프와 정책대학, 과학정책대학 대화를 여러 단체랑 개최를 해서 그때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왜냐면 그때 대선 때는 이제 과학기술계라는 게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말하면 일종의 이익 집단이고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니까 이 과학기술계를 설득하고 과학기술계의 표를 얻기 위해 가지고 정말 많은 공약들을 굉장히 세계적으로 해서 지금 이제 여당이 된 더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과학기술 분야의 많은 정책들이 그때 나온 공약집에 기초를 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기초연구 투자 강화를 한다든지 청년과학기술인 지원 강화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번에 윤시웅 교수님 정리해 주신 걸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 느낌은 정말 이제 과학기술 전략의 깍두기다. 네. 왜냐면은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은 이게 전체 정당의 공약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왜 이거를 골랐는지에 대해 가지고 이게 이제 굉장히 애매한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키워드들이 눈에 띄거든요. 탈원전을 폐기한다든지 4차 산업혁명 얘기 다시 나오고 이런 거는 있지만 저는 앞으로 이제 대선으로 가는 이제 얼마 안 남은 그 기간 동안 이 총선 공약을 바탕으로 굉장히 열심히 정당에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겠죠. 그랬을 때 이게 얼마나 잘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진짜 대선에 가서야지 저희가 과학기술
그 정책이 관련된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당별로. 근데 지금은 정당별로 일단 아까 말씀드린 깍두기처럼 일단 뭔가는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집어넣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슈가 되는 가로프로 얘기가 그냥 굉장히 앞쪽으로 많이 나와요. 물론 그건 중요한데 그런 게 지금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이제 과학기술계 역시 일종의 정치의 장에서는 이익집단이라는 그런 거를 감안을 한다면 지난번에 2016년에 총선 때도 과실련에서 같은 행사를 했고 그때는 오프라인으로 굉장히 많이 모여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실제 당선된 사람이 그 과학기술계의 그 경력이나 학력들을 다 기준으로 했을 때 29명이 당선이 됐는데 그 중에 지역구는 19명. 이게 당선인 수준인 거죠. 국회의원. 근데 지금 어젠가 오늘 나오는 뉴스에 보니까 현재 이제 21대 총선은 법조계가 넘쳐난다. 그래가지고 법조계 후보들만 117명인데 지금 후보로 나온 사람 숫자가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후보가 이 정도면 당연히 이제 이제 총선을 통해 가지고 실제 국회의원 되는 분은 굉장히 적겠죠. 그래서 근데 이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실제로 정당에서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면서 실제 그 공약들을 이제 장기적으로 대선까지 가면서 이걸 정리하셔야 할 분들인데 그래서 굉장히 우려되는 게 지금 많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제가 금방 찾아보니까 그 궁금했던 건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선거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거나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계산한 거는 세본 것만 봐도 46개 나라가 그 전국 선거든 아니면 그 지역 선거든 이거를 지금 연기한 상황이고 지금 이제 세보니까 13개 나라가 원래 예정대로 가고 있고 우리가 말하자면 그 13개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걱정되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저희도 이게 지금 코로나 사태로 해가지고 과연 이걸 하는 거 맞냐 오프라인으로 하게 마냐 결국은 온라인으로 아주 전면적으로 온라인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총선에 돼가지고 실제 사람들이 받아보는 많은 것들이 온라인이라든지 그리고 거리에서도 요즘은 많이 이제 선거운동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이렇게 조금씩 모여가지고 작은 세미나를 한다든지 그리고 제가 있는 그 대덕 연구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총선 때도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가는데 이제 이렇게 그 라운드테이블도 하고 포커스grup도 하고 하는데 지금 전혀 그런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총선은 도대체 누가 무슨 이슈로 어떻게 이거를 이제 완주를 하느냐 관점에서 보면은 청중도 사실 없고 그 다음에 또 앞에서 주인공도 사실 불확실하고 다만 이제 저희 대덕 이제 대전 유성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제 연구단체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후보 수준에서는 과학기술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총선 공약을 이렇게 정당으로 보다 보면 다들 그렇게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정작 그 과학기술계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물론 이게 굉장히 오래된 문제긴 하지만 PBS 문제라든지 기초과학 강화라든지 그리고 정년 헌원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전혀 언급이 없고 물론 거기에 보면 거버넌스 관련해서는 부총리 이제 예전에는 얘기 다시 부활하자마자 이런 얘기도 예전에 총선 때 나오고 그런 얘기들이 총선 때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이슈들은 전혀 지금 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이번에 총선 공약을 보면서 약간 이게 코멘트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 제가 기억하는 거는 더민주랑 그 다음에 새누리당 그리고 국민의당 해가지고 굉장히 뚜렷하게 자기 색깔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평가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막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참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먼저 일단 여기까지 코멘트를 하고 그래서 좀 더 해주셔도 되는데 그 과학기술 공약이 깍두기처럼 들어가 있다는 그 표현이 좀 와닿았고요. 그 법조인 과학기술인 총선 후보의 불균형 문제, 그게 아마 국회의원 구성의 불균형 문제로 도전이 이루어지게 되고 나중에 이 부분이 어떤 부작용,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견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그 말씀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대선하고 총선이 좀 비교하시면서 아무래도 총선이다 보니까 좀 과학적인 공약이 좀 산만하게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느낌. 몇 가지 아마 저희들이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정작 과학기술 공약에 담아야 될 그 과학기술의 현안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당을 보더라도 다 그냥 누락되어 있다 하는 부분들, 과학기술인들이 현장에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수행 과정에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 예산, 인력, 그리고 정년 관련된 문제, 제도 관련된 문제, 본질적 문제에 빠져있다는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정당들이 좀 아프게 받아들였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토론 우리 박상호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자연과학대학의 박상호입니다. 방금 첫 번째 토론자이신 김소영 교수님께서 아주 점잖게 비판해 주셨는데 저는 좀 현장 과학기술인의 입장에서 좀 더 강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과학기술 공약은 총선보다는 대선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선은 아무래도 조금 더 종합적인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공약으로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각 분야별 정책 또 각 관련된 부처별로 앞으로 해야 될 일 이런 거를 좀 미리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또 대선 공약의 경우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또 공무원들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과학기술 공약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총선의 경우는 사실은 그 과학기술 공약이 역대 총선에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온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역구하고 이제 비례대표하고 모두 지역구는 뭐 약간 복합적이죠. 이념 플러스 지역 일꾼이라는 측면이 있고 또 뭐 지역 민원이라는 측면도 있고 비례대표는 뭐 이념에 대해 이념으로 이제 정당 투표가 이루어지는데 과학기술인의 표는 그 어떤 경우에도 별로 시리어스하게 심각하게 카운트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도 없을 뿐더러 대전 유성구 같이 과학기술인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타 지역 대비 높은 지역도 과학기술인들이 과학기술계의 현안이라든지 이슈 또 과학기술 공약을 바탕으로 평가해서 투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치하고 과학기술 정책을 분리하고 있다는 점이죠. 유성구나 이런 과학기술인의 비중이 높은 데를 제외하면 그 어떤 지역구에서도 과학기술 공약이 득표에 도움이 되는 법이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총선에서는 상당히 과학기술 공약은 그동안도 찬밥 신세였던 것이고 과학기술인들이 과학기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투표장으로까지 이어가는 그러한 좀 문제의식이 필요하고 상황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어떤 총선이나 대선을 막론하고 또 지역 지자체의 그 선거를 막론하고 과학기술 관련된 공약이 이렇게까지 찬밥인 선거는 없었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총선의 주요 이슈도 보면은 물론 코로나19 사태가 전체 사회를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은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이 정당들을 보면은 과학기술 공약이 됐든 뭐 다른 공약이 됐든 공약에 있어서 차별성을 갖기가 어려운 구도입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저희 과실련에서도 5대 그 정당을 공약을 비교해서 과학기술 공약 위주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바른미래당이 쪼개지면서 통합당하고 민생당하고 국민의당하고 3개당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3개당이 이 5대 정당 안에 끼어 있어요. 그리고 통합당은 바른미래당 내수하고 기존의 한나라당하고 또 합쳐져 있는 형국이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면 정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또 사실상의 연정을 또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 정당들 사이에
공약의 차별성이라는 게 나타나기가 근본적으로 어려운 구조다.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지금 막 이합 집산이 급조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공약을 제대로 개발을 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공약 개발, 정책 개발 없이 막바로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앞에서 윤지훈 교수님께서도 이제 국민의당이 비교적 과학기술 공약을 많이 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칭찬이 아닙니다. 칭찬이 아닌 이유가 뭐냐? 일단 재탕, 삼탕 공약이 많았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지만 호불호가 많이 엇갈리는 구체적이지 못한 내용의 공약들이 많아서 실현 가능성이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이 나온 공약도 국민의당에서 나왔다는 점이고요. 또한 국민의당에 대해서 제가 특정 정당을 언급을 하고 있으면 잠시 뒤에 다른 정당도 골고루 나오는 부분을 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에 대해서 섭섭한 부분은 또 뭐냐면 지난번 총선 때는 비례대표 1, 2번에 과학기술인을 배치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과학기술인 비례대표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공약이 많다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다른 당보다 과학기술에 신경을 썼다고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과학기술 공약을 분석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과학기술 공약은 없었습니다. 과학기술 공약이라기보다는 과학기술 관련 공약이었고 주로 이제 산업경제 분야에서 공약이 많이 나온 건데 과학기술의 도구화 현상이 더 악화되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과학기술은 경제발전의 도구에 그치는 것이냐, 과학기술의 도구화 또 과학기술의 뒷전화 현상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진행이 되었다는 점에서 과학기술계가 분명히 이건 경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도 이제 김시원 교수님께서도 현안이 없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현안도 현안이지만 또 공약이라는 게 결국 약속이잖아요. 정치권의 약속. 그러니까 미래 비전이 들어가야 되는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을 어떻게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 하나도 없고요. 또 국가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하겠다 이런 공약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을 위한 공약, 또 과학기술인을 위한 공약은 아예 없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조금 있었던 게 어느 정당에 R&D 업종의 경우는 탄력근무제를 좀 더 새롭게 R&D 업종을 위한 탄력근무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게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인을 위한 공약인 것 같은데 R&D 업종이라는 말 자체가 R&D 연구개발 서비스업을 얘기하는 것인가 상당히 구체적이지 못하고요. 그러면 정부 출연 연구소를 대상으로 한 얘기인가? 정부 출연 연구소의 경우는 이미 재량근무제를 근로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선면적으로. 그래서 더 이상 탄력근로제 이런 대상 자체가 아니고요. 또 그럼 이공계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가? 이공계 대학은 이런 52시간제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타겟을 가지고 공약을 낸 건지 알 수 없는 공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을 위한 공약도 없고 과학기술인을 위한 공약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또 어떤 분들은 인력 양성 공약이 있지 않느냐, 인공지능 100만 인력 양성 이런 게 있더라고요. 김대중 정부 때 나왔던 정보통신 인력 10만 양평설 똑같은 겁니다. 지금 20년 전 공약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공약이 나오면은 젊은이들이 나도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되어야지 이렇게 기쁘게 받아들일 거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공약입니다. 그렇게 100만 분의 1로 양성되어야 하는 대상이냐 우리가. 갑자기 AI가 뜬다니까 그러면 막 어디 학원에다 밀어 넣어가지고 양성할 것이냐. 그렇게 무슨 장기판의 조울처럼 양성을 하면 그러면 취업이 보장이 되는 것이며, 과연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기술인이라고 하는 게 코딩할 줄 아는 사람이 인공지능 기술자냐, 창의적이고 뭔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인력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게 100만 명 찍어내는 인력이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과실된 설문조사에서도 굉장히 안 좋게 평가된 공약 중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째로 굉장히 개탄할 만한 상황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만 더 강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당별로 차별화가
없다는 점, 이것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탈원전 공약을 빼면, 통합당의 탈원전 공약 하나를 빼면 그 외의 공약들을 보면 차별화가 되는 것으로 얼핏 보이지만 실상은 차별화가 안 됩니다. 이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원래는 과학기술 공약도 진보 보수 차별화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수는 경제 발전 같은 거를 좀 중시하는 면이 있고, 에너지도 에너지 안보라든지 안정성, 값싼 에너지의 공급 이런 거를 좀 중시하는 경향이 있고, 과학기술이 중요하다, 과학기술을 중심에 놓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보수의 입장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진보 정당의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겠다, 또 환경을 보호하겠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고요. 현장 과학기술인들을 우대하겠다 이런 얘기가 진보 정당에서 나와야 되는 얘기입니다. 특히 신진과학자들이라든지 비정규직 인력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지 인권 보호라든지 실험실 안전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진보 정당에서 나와야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얘기가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과학기술 공약을 모아놓고 봤더니 차별성이 없다는 걸 어떻게 반증할 수 있느냐. 탈원전 공약 탈원전 백지화 이 공약을 빼면은 만약에 이 공약들을 막 뒤섞어가지고 5대 정당의 공약들을 뒤섞어가지고 표를 셔플을 해놓으면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당 건지 저희가 퍼즐을 만약에 이걸 조각을 흩어놨다가 다시 맞추라고 하면 다시 못 맞추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상호 교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럴 거면 차라리 5대 정당의 성호대책본부에 과학기술 공약 개발하시는 분들이 한 군데 모여서 그냥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 모아서 그래도 좀 괜찮은 패키지가 나올 텐데 파편화되어 있고 전혀 완성된 공약이라고 볼 수 없는 이런 공약이 나오는 걸 보고 굉장히 실망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차별화되지도 못하고 구체적이지도 못하고 이런 공약들이 나오게 됐느냐. 저는 과기 정책 쪽의 전문성이 우리 정치권 내 전반에서 또 각 정당의 정책 개발 또는 공약 개발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전문성이 부족한 것을 드러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겉보기로 가장 깔끔해 보이는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공약이 새로운 공약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관련 부처들에서 지금 진행 중이거나 추진 중인 정책들을 정리했어요. 이거는 설마 부처에서 받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은 부처의 보도자료들을 보고 공약을 그대로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의 정책들이니까 깔끔해 보이는 건 사실인데 새로운 것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부 정당은 굉장히 좀 죄송한 말씀으로 좀 약간 아마추어적인 공약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만든 공약인 것처럼 이게 과연 정책의 어떤 파급 효과라든지 잠재적인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것도 집단지성이라든지 과학기술계 전반에 물어보고 정한 게 아니라 그냥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물어본 것 같은 그런 공약들을 내놓고 있어요. 현장 목소리도 보이지 않고 전문성도 보이지 않는 공약들이 나온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금 아쉬운 얘기만 잔뜩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토론을 제가 한 번 더 할지 모르겠으나 칭찬이라도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다음 마이크 잡을 때까지 칭찬할 게 있는지 한번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상입니다. 교수님, 마이크 넘기기 전에요. 아마 국민의당 이렇게 연예인 평가를 해주셨고, 또 지금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연예인 해주셨는데, 랭킹성 차원에서 제일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준의 평가를 좀 해주세요. 네, 비슷한 수준의 비판을 해달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미래통합당의 공약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금 코멘트하고 싶은 부분은 제1야당 아니겠습니까? 제1야당이면은
수권 의지를 드러내야 되거든요. 뭐 대선은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만 총선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징검다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구체적인 공약을, 정책 공약을 내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분량에 있어서 또 내용의 구체성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미치지 못하는 과학기술 공약을 냈어요. 그러니까 양적으로 일단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한 코로나19에 대한 공약이 이제 눈에 띕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현안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는 누구나 예측 가능한 공약 아니겠습니까? 어떤 정당이 됐든 어떤 정치인이 됐든 코로나 사태 국민과 함께 헤쳐나가겠다. 감염병 관련돼서 전용의 또는 바이러스에 관련돼서 전용의 어떤 연구 조직을 설립하겠다. 이건 쉬운 공약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특출나게 우수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수 정당의 경우는 아무래도 경제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과학기술 R&D라든지 혁신에 대한 좀 차별화된 내용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내용이 상당히 빈약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그 원자력에 대해서 일단 탈원전 반대에 강하게 들어가서 이 부분은 차별화가 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해법으로 제시한 이행 방법이 국제공동연구라고 이제 해서 원자력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원전 안전성을 왜 국제공동연구로서 더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건지 현재 원전에 관련된 이념적인 충돌 지점은 어떤 이런 팩트보다는 그 수용성, 사회적 수용성과 이념적인 환경에 대한 이념적인 인식이 있다는 점을 인식을 한다면 이 통합당에서도 원전 얘기를 할 때는 사회적 수용성 제고라던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합리적인 토의를 해보겠다든가 공론화를 다시 해보겠다든가 이런 접근이 됐어야 되는데 상당히 나이브하게 R&D를 해서 안전성을 더 확보하면 저절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지거나 지금 원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찬성을 들었을 것 같다는 이런 걸 제시한 점은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박수 치시면 하시나 치시죠. 자, 우리 세 번째 토론자 안중건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안준호라고 합니다. 원래 그 토론은 초중반에 하라고 했는데 절실히 그걸 깨닫고 있습니다. 앞에 토론자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어떤 걸 조금 더 애드해야 될까 고민이 되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크게 이제 두 파트로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반적인 평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이런 자리를 갖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수준의 이제 공약들이 사실 나온 게 지금 유권자들이 이제 꼼꼼하게 그동안 좀 따져보기 힘들었던 상황도 있었고, 요번에는 이제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깜깜이 전국이 되다 보니까 아마 지금 선거에서 후보로 뛰시는 분들도 힘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권자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제 판단의 잣대가 안 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80년 유로 정책 공약 분석이 그 스마트한 유권자가 되시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가이드라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게 반복이 된다고 하면 대선 때는 이제 저희가 다시 분석을 하게 된다고 하면 좀 더 좋은 퀄리티의 정책적 공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제 전반적인 이제 그 총론적인 평가를 말씀드리면 저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대동소이인 것 같습니다. 다른 두 분 토론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약의 차별성이 거의 없어요.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질병관리본부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습격을 시킨다. 이게 양쪽 그 큰 정당 두 개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당에서 정책적인 철학을 가지고 공약을 짰다고 평가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박상욱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희가 과학기술이라든가 기술혁신이라든가 연구개발 같은 경우는
원래 라이트 윙하고 레프트 윙이 기본적인 스탠스가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에 따라서 공약들이 다 맞물려서 짜여지게 되는데 지금은 공약만으로 보고서는 당을 평가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대동사를 한 거고 이것은 결국 정책 철학의 부재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두 번째는 다른 두 토론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과학기술 공약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무리하게 넓혀서 경제 공약이나 교육 공약, 교육에 관한 공약 또는 심지어 국방 이런 식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넓혀야 사실 과학기술적 요소가 있는 공약이지 엄밀히 말하면 과학기술 공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넓은 의미로 우리가 봤을 때만 나온다는 것은 이번에는 굉장히 과학기술 공약에 대해서 좀 각 정당에서 신경을 안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아까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트렌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선거라고 하는 것은 당장 저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안을 위해서 사람을 뽑진 않죠. 저희가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에서는 뭐 앞으로 이게 총선이 됐건 대선이 됐건 앞으로 4년이나 5년을 저희가 뽑은 사람이 앞으로 이끌고 갈 앞으로 미래를 보고 뽑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코로나 사태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자 이런 공약이 나오지만 그러면 본부가 청으로 되면 코로나가 종식되진 않죠. 기본적인 처방은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이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쇼텀으로 바라봐서 4년, 5년을 바라보는 그런 선거라고 한다고 하면 굉장히 트렌디한 협소한 이슈만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반적인 평가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선언적이다. 그러니까 좋은 말만 써놨다. 또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구체성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보건 공약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재원이 앞으로 이제 투입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당장 상식적으로라도 다른 분야의 재정 투입이 감소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보면 보건도 확대하고 뭐 에너지도 확대하고 모두 확대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 투입이라든가 뭐 이런 재정 마련이라든가 아니면 전략적인 단계별 접근 이런 쪽에 고민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총선이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당에서 내는 공약이 좀 수준이 대선보다는 좀 낮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총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당의 입장에서는 결국 입법부에서 당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의 의원 수를 확보하는 의석수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 그렇게 확보된 의석수를 통해서 당에서 어떤 정책적 철학을 펼치고 싶을 것인가 앞으로 4년, 5년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 차원에서는 지금 굉장히 부족하고요. 앞으로는 더더욱 저는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개발경제 시대에서는 행정부의 역할이 중요했겠죠. 그래서 행정부가 계획을 짜고 실행하고 모든 것이 다 중요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입법부가 주도하고 점점점 그 과거의 행정부가 갖고 있던 기능이 입법부 쪽으로 시프트가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는 입법부가 뭐 예전에 행정부나 다른 여러 세력들을 비판은 해왔지만 그럼 과연 그들은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고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공약을 통해서 좀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비판만 하면 안 되니까 약간 대안적인 말씀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100% 다 옳지는 않지만 다음에 대선 공약 때는 이런 점들이 좀 반영이 되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마찬가지로 한 4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지금 각 나와 있는 공약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4카테고리인 것 같아요. 그 4카테고리가 이제 2개로 다시 분류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산업, 벤처, 경제 쪽 공약과 그 다음에 의료 환경 쪽인 공약들 그 다음에 규제학 공약과 그 다음에 뭐 미래 성장에 대한 공약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산업경제나 아니면 의료환경 뭐 이런 복지를 포함한 공약 같은 경우는 재정적으로 상충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재정적으로 상충되는 공약이 병렬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혁신의
그러니까 성장에 중점을 둘 것인지 배분에 중점을 둘 것인지 정치 철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교통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뭐 총선은 어쩔 수 없으니까 다음 대선 때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좀 개선되어야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규제 정책들이 좀 아쉽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이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외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사실 다른 분야는 민간 섹터에서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건 쪽이 됐건 바이오 스타트업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있고요. 4차 산업혁명도 뭐 개별 기업들이 해줄 역량도 있고 벤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규제의 영역은 사실 굉장히 공적인 영역이고 입법부나 행정부가 이니셔티브를 지고 하지 않으면 굉장히 풀어나가기 힘든 난제들이 많은 영역인데 이런 부분에서 규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규제를 협파하겠다 선언적으로 나와 있어서 이거하고 대구가 되는 미래성장 동력하고 관련된 정책 공약들이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첫 번째 포인트는 각 공약 간의 밸런스라든가 좀 구조를 고려해서 좀 짰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계속 비판적인 말씀만 드려서 그래도 뭐 좀 낙관적인 면을 찾아보라고 하면 두 번째 포인트는 뭐 지금 코로나 전국 때문에 뭐 감염병 그 다음에 보건복지 쪽에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의료, 복지 그 다음에 미세먼지나 기후변화 뭐 그 다음에 에너지 정책, 탈원전이나 아니면 수소자동차 이런 공약들이 조금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그나마 조금 길게 보고서 어떤 이슈 레이징을 한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인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포인트는 지금 아까 박상학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누구나 예상 가능한 코로나하고 관련된 공약이 너무 많은데 단순하게 무슨 뭐 공부를 처음으로 승격시키겠다 이것보다는 저는 공약에서 다뤄져야 될 이슈는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거기서 과학기술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 이거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장 지금 저희도 지금 이 토론회를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비대면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근로나 일하는 방식이 바뀔 텐데 과연 사회 준비가 되어 있는가 뭐 그걸 위해서 정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이제 뭐 무역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마다 기술 보호주의가 점점 더 심해질 텐데 분리주의하고 또 어떻게 극복할 건가 또 더 나아가서 기술 분리주의가 만약에 이제 확립이 된다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각 우리나라가 어떤 기술이 뒤처져 있고 어떤 기술을 선별해서 투자할 것인가 과학기술 측면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하고 관련돼서는 뭐 일본하고 관계 때문에 소부장 이슈로 한번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이슈가 코로나 때문에 또 불거질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이슈들도 정치권에서 먼저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R&D 일몰제가 있었기 때문에 대형 R&D도 굉장히 많이 없어졌고 앞으로 4년, 5년을 보고서 제2의 소부장 또는 뭐 기술 분리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학기술 R&D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처음에 구조적인 측면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마지막 포인트는 공약이라는 게 과연 새롭게 던지는 것만이 능사인가 하는 질문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요새 가장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러닝이 아니고 언러닝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외부 환경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언러닝,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걸 털어내고 정리하면서 동태적으로 좀 변해야 된다는 뜻이죠.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남들이 하는 정책을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 하기보다는 기존에 했던 정책 중에 뭐 기조를 틀 것, 교통정리를 할 것, 재원 배분을 어떻게 다시 리스트럭처링을 할 것,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는 것도 충분한 공약이 될 수 있고 스마트한 유권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에 한 4개 정도 포인트는 이번 총선에서 좀 아쉽고 다음 대선 공약에는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 교수님께서 제가 사실 세컨 라운드에 주문하려고 하는
그 부분까지 다 이렇게 토론을 해주셔서 아마 이제 그 기회가 우리 박 교수님하고 김 교수님한테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박 교수님한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게 아까 총선하고 대선을 이제 비교하시면서 아무래도 이렇게 대선에 비해서 총선 쪽의 과학적인 공약이 좀 허접하다. 그리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권력 구조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당이 대통령을 배출하느냐, 정권을 창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텍소를 가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배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총선에서 뭐 제1당이 됐다고 그렇고 입법부에서는 다수당이 되겠지만 행정부를 장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총선에서 갖는 과학기술 공약의 비중이라든지 중요성이 대통령제나 내각제냐에 따라서도 종류가 다를 것 같고 내각제라면 이제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제 연립 행태든 어떤 행태든 이제 또 서로 손을 잡고 정권을 출범시켜야 되다 보면 각 당의 정당 공약이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거기에서 어떤 서로 이제 뺄거 빼고 다 할 것도 해서 이제 공동의 아젠다를 만들어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총선에서의 과학적 공약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권력 구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박 교수님 진보 보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미국을 예를 들면 이제 미국에 공화당이 있고 뭐 민주당이 있잖아요. 공화당은 좀 보수로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고 민주당은 진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공화당은 기초연금, 뭐 국방 뭐 이런 쪽을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고 민주당은 뭔가 좀 어떤 산업에 어떤 컨트리뷰션 하는 거, 뭐 기술 이전, 뭐 무슨 사람력 협력,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경쟁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과학기술에 대한 역할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학기술에 대해서 이 과학기술을 놓고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나 기대나 정부의 역할, 시장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철학의 문제인데 우리 정당들이 공약에 차별성이 없다는 것은 철학이 없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박 교수님께 선진국하고 우리와의 어떤 과학기술 공약의 어떤 차이점을 놓고 말씀을 한번 시작을 하셔서 대안까지도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면 훨씬 유용한 토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이 질문은 사실은 김재원 교수님하고 안진봉 교수님께서 더 아마 잘 대답해 주실 내용들인데 저한테 먼저 마이크를 주셔서 뭐 부족 하나만 답변 겸 토론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대통령제 내각제에서 그냥 대통령제 내각제는 좀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내각제의 경우는 이제 총선 결과가 바로 이제 정권이 바뀔 수도 있는 의석수를 가지고 물론 연정도 있고 하지만은 국회의 의석수가 바로 정권의 창출이나 변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총선이 곧 대선이죠. 그러니까 훨씬 총선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정당들이 야당이 섀도우 캐비넷을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바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내각제의 경우는 행정부처의 수장이 국회의원이 수장으로 가거든요. 바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바로 장관을 앉힐 수 있는 동료 의원들을 지명을 해놓고 미리미리 뭐 섀도우 복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섀도우 캐비넷을 만들어서 국정 운영을 항상 시뮬레이션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내각제 국가들은 총선 공약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고 그렇다면 대통령제는 그렇지가 않으냐. 두 번째 사회자께서 주신 두 번째 질문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대통령제라고 해서 국회가 항상 힘이 없는 것은 아니죠. 미국이 대통령제의 대표 국가인데 대통령제이면서도 정책 기능은 국회에 있단 말이죠.
미국은 이제 국회에서 액트라고 불리는 이제 법안의 형태로만 정책이 나올 수가 있고, 행정부는 사실상 정책 위반 기능이 좀 제한적인 집행 기능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개개인의 역량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내각제 국가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요. 내각제 국가는 일 잘하는 장관, 차관할 국회의원 몇 명과 나머지는 대표성이 훨씬 더 중요한 지역의 대표 일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오히려 그 정책 기능 때문에 국회의원의 정책 역량이 대단히 중요하죠. 또 우리나라는 뭐냐?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큰 가운데 내각제 성격이 굉장히 강한 그런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 안 좋은 점을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제도인데, 내각제 성격이 강하다는 게 뭐냐면, 원래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국회의원이 장관이나 국무총리를 겸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가능하죠. 그래서 장관이 대정부 질문할 때 앞에 나가가지고 답변하다가 의석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도 막 생기는 나라거든요. 현직 국회의원이 지금 장관에 지금 몇 분 계시죠? 비례대표만 그 의원직 사퇴를 했고, 지역구 의원은 의원직 신분을 유지한 가운데 의원을 장관을 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뭐 교육부도 그렇고 종기벤처부도 그렇고 지금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권력 구조의 문제이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총선에서 이렇게 공약이 부실하게 나오는 것이냐, 그 부분은 연관성을 뚜렷하게 찾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정당 정치의 미숙함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정당들이 뭐 크게 보면은 양당제 비슷하게 돼 있고, 최근에서야 이제 다당제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정당 정치라는 게 굉장히 여전히 미숙하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좀 성숙했으나 그건 주로 국민들의 참여가 높고 국민들의 민도가 높아서 직접 민주주의적인 민주체제로서는 성숙도가 높지만, 대의민주주의적인 측면에서 정당 정치의 성숙도는 상당히 부족하고, 정당들이 정책을 개발하는 정책연구소나 싱크탱크를 한두 개씩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경우도 정책연구 역량이, 정책개발 역량이 아직 축적되지 못한 상태죠. 그러니까 정당 정치가 성숙하면 할수록 항상 준비된 정책들이 공약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이제 서구에 좀 정당 정치, 정당 민주주의가 자리 잡은 국가들은 정당의 정책 개발 싱크탱크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벤치마킹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진국과의 차이는 결국에는 그런 어떤 정책 개발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우리나라도 정치와 관련된 정책 개발 또는 뭐 정부 구조와 관련된 정책 개발 역량은 꽤 있는 편이죠.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소위 그 도메인 날리지라고 하죠. 분야별 지식이 필요한 전문 분야의 정책 개발 역량. 예를 들어서 과학이 정책, 보건복지 정책, 또 뭐 국방 정책, 교육 정책, 이렇게 땡땡 정책, 부처 이름에서 부를 빼고 정책을 넣으면 대충 분야별 정책이 되는데, 분야별 정책에 대한 개발 역량은 좀 전반적으로 좀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 갭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진단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그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는 이 정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윤기영 교수님 아까 발표 이제 자료에서 각 정당의 이제 공약들을 보면, 아까 이제 그 김소연 교수님께서 이제 그 깍두기란 표현도 쓰시고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게 정치의 탐만인가 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과학기술 쪽이라든지 과학기술 쪽에 있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수동적으로 정치가 알아서 좀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만약에 전제를 한다면은 정치만을 탓할 수는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우리 박상훈 교수님 정책개발 역량도 말씀하시고 싱크탱크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이제 우리 과학기술 쪽의 전문가들이 사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공약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걸 반영시키는 그 노력도 뭐 비례대표의 과학기술인이 뭐 몇 명이 들어가느냐, 뭐 순번, 뭐 상위 순번에 얼핏 들어가느냐 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김소연 교수님 조덕기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면서 나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마침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토론자 3명이 다들 이제 일단 엄청나게 이제 비판을 한 상태에서 또 나름 또 과학기술계가 반성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선거를 할 때 투표를 어떻게 하냐면 그 투표 행태를 크게 두 가지로 하는데 하나는 회고적 투표, 이제 레트로스펙티브 보팅이라고 해서 이제 응징하는 거죠. 못한 당이나 못한 후보는 떨어뜨리는 거. 두 번째는 반대로 프로스펙티브 보팅이라고 해서 전방적 투표인데 앞으로 얼마나 잘할 거냐 가지고서 뽑아주는 건데 보통 정치학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냥 합리적인 개인으로 보면은 이제까지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까지 거는 뭐 매몰 비용이나 아니면 이제 지나간 걸로 치고 원래는 전망적 투표를 해야 이게 합리적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이 망해도 앞으로 보자 막 이렇게 해서 미래를 보고 나가야 되는데 실제 투표자들의 행태는 과거에 정말 정말 미래에 어떻게든 간에 이제 괘씸해서 얘를 떨어뜨리겠다 이런 그 투표 행태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과학기술계에서 어떤 후보자나 아니면 정당을 평가할 때 보면 과거에 과연 어떤 공약이 실제로 됐고 안 됐고에 대해 가지고 아까 윤시훈 교수님도 뒤에다 보면 우리 과시를 해야 되는 역할이 그게 나와 있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또 총선이 이제 미래에 대한 공약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건데 실제 지난번 총선 때 공약이 기억하시겠지만 훨씬 더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가져다가 보면 이제 집권 여당이 된 당시 기준으로 야당이었다가 집권 여당이 된 더민주에 대해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인으로서 이거를 기대했는데 기초연구 2배, 그러니까 투자 2배를 확대하기로 했고 연구제도 여러 가지로 이제 안 좋은 점들을 이제 개선하기로 했는데 정말 그런가 현장에 그런 불편한 것들이 해소가 되는 걸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일종의 대체 대주표가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작업을 우리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공약이야 한다라는 게 사실은 조금 비판하기 좀 미안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선이나 총선이나 결국 우리가 대의민주주의에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이제 one person one vote잖아요. 교수든 아니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전에 보면 우리가 과천훈련 앞에도 500만 과학기술이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가 5천만 원 보면 10%일 것 같지만 실제로 과학기술 인력을 구별하는 여러 가지 이제 정의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좁은 힘을 잡고 있어서 거기 보면은 예전에 이렇게 제가 한번 추천해 보니까 전체 투표 실제 하는 연령이나 있잖아요.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면 1% 정도밖에 안 돼요. 믿을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정당이나 아니면 이제 대선 가서도 결국 과학기술계가 아까 박상훈 교수님도 말씀했지만 자기가 과학기술인으로서의 정체성만 갖고 그렇게 투표를 안 하거든요. 왜냐면 자기는 엄마고 부모면은 교육 이슈 갖고서도 이해관계가 생길 것이고 또 기업을 운영하게 되면 기업인으로서 이해관계가 생기니까 과학기술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것만으로서 투표를 하는 사람은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1%의 투표 유권자를 왜 가지고 이런 공약을 내세우냐 그건 아니고 이런 공약들은 결국은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그런 이슈들을 다루는 와중에 그게 과학기술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우리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과학기술계가 이런 공약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정말 이제까지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얼마나 반영됐는지 실제로 잘못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연구비를 하기도 바빠가지고 사실 이렇게 모이는 것도 다 과외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눈치도 많이 못 보이고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좀 우리가 반성할 부분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정치학에서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익을 집약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익을 막 모아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근데 탈원전이 있다 그러면 친원 반원이 있으면 무슨 얘기들 하고 있나 듣는 그런 건데 근데 그 단계에 앞서서 중요한 게 이제 아까는 이제 interest aggregation에서 모으는 건데 그 앞에 중요한 게 interest를 articulation 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뭐냐면은 정작 신재생 에너지 30% 이렇게
30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했는데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에 우리가 제안하는 그 방법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해관계가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 이해관계라는 게 제대로 그 정립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그 단계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재밌는 게 그 이해관계를 과학기술인들은 본인들이 어떤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예를 들면 출연되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전염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거를 보통 이제 본인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잘 알아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65세 다시 환원을 63세 이렇게 환원 시켜주세요 하는데, 실제 굉장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예를 들면 그게 실질적인 정책 효과는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학기술계의 어떤 그 목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게 그냥 과학기술인들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어떤 직관적으로 느끼는 이슈들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걸 실제로 아티큘레이트 하기 위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이게 어떤 이슈라고 맞물려서 결국은 사실은 오히려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나올 수가 있는지, 아까도 AI 10만 그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했을 때 AI 인재가 어떤 거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다른 해석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를 가지고 부응하는 쪽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망하는 쪽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제대로 아티큘레이션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냥 연구개발에서 늘면 좋다 꼭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과학기술계에서 굉장히 좀 돼야 된다, 이런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코멘트는 제가 최근에 중학교 때부터 이 헨리 키신저를 들었는데, 우리 그 탐플 할 때 그 역할을 했던 그 헨리 키신저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월스트리트 저널을 쓴 게 이 코로나 사태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 임팩트를 주는데, 그래서 이게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니라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거다. 그래서 이 코로나의 그 여파라는 게 경기 변동 수준의 한 세대가 아니라 몇 세대를 거쳐서 갈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우리는 지금 이거 방역이나 그런 걸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아까 그 기술 보호 무역주의라든지 무역 보호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보면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이 깨져가지고 미국도 중국도 제대로 이런 역할을 못하고 이제 소위 세계 공장이라는 이제 중국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을 때 그 거대한 지각 변동이 있는데, 그랬을 때 또 그게 또 과학기술인들한테도 굉장히 큰 영향이죠. 왜냐하면 그런 그 기술 개발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과학 연구라는 건 굉장히 근본적으로 그 국제 공동 연구나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굉장히 오픈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비행기도 못 뜨고 컨퍼런스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굉장히 새로운 세계에서 국제 연구 협력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각변동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 사태를 단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감염자를 수를 줄이고 질본을 잘 해가지고 체계를 갖추는가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과학기술계에 미치는 굉장히 근본적인 변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는 게 얼마나 전면화될 것인지, 그래서 이게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얘기할 때 예전에는 이게 이 정도 지나면 없어진다, 또 다른 창조경제다 이렇게 했는데, 의도치 않게 이제 코로나 사태가 돼가지고 실제로 4차 산업혁명 기술 중에 어떤 건 굉장히 생각보다 의도치 않은 규제들을 다 뚫고서 막 나갈 수가 있고, 또 어떤 건 생각보다 더딜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마 좀 있으면 이제 대선으로 가는 국면에서 분명히 어떤 거시적인 전망 하에 어떤 그 체계를 가지고서 과학기술 관련 공약에 이 이제 거시적인 변화 코로나로 인하니까 단기적인 아니지 않고 굉장히 근본적인 어떤 글로벌 정치경제의 변화에 따른 과학기술 그 전망을 할 때 그거에 관련된 공약들도 분명 앞으로 오는데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과학기술계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이런 공약을 내세우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김소우 교수님께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이제 국회의원 후보 구성의 어떤 불균의 문제 말씀하시는데, 사실 법조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국회의원 후보에 이런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 이런 법조인 출신들이 실제로 너무 많은 것 같고, 이게 지금 그전에 지금 국회, 그리고 앞으로 지금 구성될 국회, 하여튼 지금 몇 년 동안 몇 번에 걸친 국회 구성 분포를 보면 전문가라든지
또는 기업가의 그 비중은 뭐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한참 미치고 법조에는 뭔가 좀 비중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무슨 고칠 방법이 없나요? 고칠 방법이 있나요? 혹시 아이디어 없으세요? 그게 우리 아시다시피 그 비례를 할 때 우리가 일본은 여성, 그죠? 이제 일본부터가 여성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컨대 어떤 할당제 같은 거 예전에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과학기술계가 좁은 의미로는 과학기술인데 과학기술이 거의 모든 부처에서 사용이 되고 실제 연구개발 구조를 보면 과기부만 연구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 연구개발은 다 펼쳐져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과학기술계의 우리가 비례대표 관점에서 봤을 때 약간 일종의 할당제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기술계가 그냥 인적인 그 숫자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적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경제성장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문제 해결이나 이런 면에서는 그런 기여를 생각했을 때 어떤 약간의 직능대표 느낌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이번 총선에 오면서 주변에 굉장히 시니어 교수님들 이렇게 제안을 받는 것도 봤고, 근데 이제 본인 스스로 거절하는 것도 봤는데 그 거절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정치에 들어가면은 뭔가 이제 과학을 하는 사람이 정치에 들어가면 본인이 너무 변질이 된다. 그래서 예전에도 어떤 과학계에 있는 분이 정치에 이제 비례로 맨 처음 들어가시면서 본인은 정책을 하지 정치는 안 한다 이런 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현실은 국회에 들어가면 정책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당연히 정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비례대표에 우리가 그동안에 과학기술에 많이 갔지만 실제로 나와가지고 비례대표 끝나고 나서 지역구 가기도 그러자는도 어려운데, 저는 한번 이걸 누가 조사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똑같이 비례대표 해가지고 나왔는데 과학기술계에 비례대표 했던 사람들이 더 지역구에 잘 안 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게 상당히 좀 차기적인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안중범 교수님하고 박상우 교수님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사태도 그렇지만 이 정치라는 게 지금 앞으로 갈수록 과학에 대한 이해 없이는 문제 해결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닌가. 그러면 정치 좋은 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보다 깊은, 보다 넓은 이해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고, 또 과학 쪽도 보면 아까 이제 우리 과학 기술 관련된 공약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과학 쪽도 정치적 의사결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 공약이라는 게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나오는지, 저걸 그냥 강건을 붕붕이 하듯이 이렇게 그냥 던져주면 이렇게 받아먹는 식이 아니라 뭔가 그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롤이 필요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과학기술계도 그 의사결정에 이제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런 해당 과정이 있으면 또 그 공약을 통해서 관철시키기도 하고, 그러면 결국 이제 정치와 과학 간의 어떤 너무나 다른 집단이지만 어떤 끊임없는 상호 소통, 이해,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전 선진국은 어느 정도 그래도 정치와 과학 간의 어떤 소통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어떤 막연한 어떤 그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선진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이 과학과 정치 간의 어떤 상호소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전쟁 이후 6.25 이후에 압축 성장을 했기 때문에 과학기술에 대한 콘텐츠적인 발전은 많이 해온 것 같아요. 급성장은 했지만 다른 발표자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학 어떤 철학, 정책, 과학 문화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좀 절름발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또 정치에 반영이 돼서 공약의 뎁스라든가 이런 엇박자가 좀 나지 않나 싶고요.
아직 특히 이제 뭐 문화적인 요인도 클 것 같습니다. 아직은 우리나라가 좀 대부분 정책이 그동안에 탑다운으로 되다 보니까 약간 계몽주의 관점에서 굉장히 그 과학기술, 그러니까 굉장히 잘 아는 전문가가 비전문가를 일방적으로 계몽을 하겠다 이런 스탠스가 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편이고 그래서 고무적인 것은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이나 선진국 사례를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무브먼트들이 좀 있고요. 메이커 운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뒷받침돼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선진국 사례 같은 경우는 하나 생각이 나는 게 영국 BBC 보시면 BBC 과학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수준이 높은데 그 과학 다큐멘터리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일반 연예인이나 성우 이런 분들이 아니고요. 박사학위를 받고 실제로 연구를 하는 과학기술인들 중에서 굉장히 컴피티션을 거쳐서 뽑아서 그분들이 이제 다큐멘터리를 진행을 하는데 본업인 R&D도 하시고 그 분야에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찍으면 진행을 하면서 전문가만이 전달할 수 있는 굉장히 심도 깊은 부연 설명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꼭 방송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정치나 여러 분야에서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주신 질문하고 관련돼서 하나 더 덧붙이면 저는 연동형 비례제, 특히 이제 아까 김소영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할당제나 이런 거를 고민한다고 하면 사실 연동형 비례제가 굉장히 그 직능대표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당에서 전략적으로 쓰기 굉장히 좋은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연동형 비례제랑 연동이 돼서 과연 그러면 이제 과학기술을 잘 이해하는 분야의 사람을 어떻게 할당을 할 것인가 단기 처방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그러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그러면 정치인으로 키울 것인가 또는 이제 이런 공약을 만드는 과학 정책을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육성을 할 것인가 고민을 사실 이런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 공약들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임기응변적으로 하기보다는 꾸준히 연구하고 나오고 이런 게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은 정책으로 디벨롭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단기 처방과 장기 처방이 같이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 교수님. 네, 아까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사회자께서 너무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토론위원장의 놀라운 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정치하고 과학의 상호작용이 증가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공약 분석에서도 이미 그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을 위한 또는 과학기술인을 위한 공약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과학기술과 관련된 공약은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있는 것입니다. 산업, 경제, 사회, 환경, 보건의료, 복지, 또 국방,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의 과학기술이 관련되지 않은 분야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이 빠지는 분야가 전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국정 전반에서 과학기술이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R&D를 수행하는 부처가 11개 부처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전 부처가 R&D를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중요한 관심사라든가 그런 것도 최근에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예전에는 과학기술 정책의 관심사는 R&D에 그쳤어요. 그런데 90년대, 2000년대 거치면서 재난재해 문제, 광우병이라든지 GMO라든지 또 가축의 질병, AI나 구제염이나 뇌질병 같은 식품 안전 문제, 가습기 살균제에 알 수 없었던 몰랐던 위험의 문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삶의 질, 대기의 질, 물, 수질 문제, 고령화 등 사회 문제에 대응해야 되는 과학기술의 문제,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배려의 과학기술의 역할이 필요한 문제, 또 심지어 국제개발협력에서의 과학기술의 역할 등등 과학기술이 역할하지 않는 분야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과학기술은 기본 탑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과학기술은 과기부가 하는 거지, 과학기술은 과학기술인들이 하는 거지, 과학기술인 출신 이공계 학부 나온 의원 몇 명 있으면 되나? 이게 아닙니다.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과학기술의 독임성을 혁파를 해야 됩니다. 과학기술이 그야말로 유비쿼터스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학기술계에서도 과학기술인 의원을 몇 명 배출한다, 과학기술인 장관을 몇 명 배출한다, 여기에 신경 쓸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정치인들의 이 사이언스 리터러시, 과학 식자율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과학 문맹 타파 운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거의 과학 문맹들이 지금 정치권에서 주로 일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없이, R&D 활동의 속성에 대한 이해 없이는 더 이상 국가를 경영할 수 없는 시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과학기술계에서도 마찬가지로 파라텍스 리터러시가 있는 것이 좋겠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실령 같은 과학기술계 시민사회 단체가 더 활발히 활동을 하고 더 발전을 하고 우리 후속 세대들에 대해서 이런 어떤 교육을 신경 쓰는 것으로 점차 바뀌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희망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윤용 교수님 많이 기다리셨죠? 그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내 발표에 대해서 어떤 카멘트가 나올까 정말 궁금해하셨을 거예요. 오늘 아마 그래도 우리 세 분 고연자들께서 워낙 많은 통찰력을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이라 다양하게 짚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표하고 토론이 잘 이렇게 조화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발표자로서 들어보시고 총평하실 거 있으시면 총평하시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 번쩍 이렇게 떠오르셨다는 그 부분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실련의 총선 공약 특별위원회 발표자로서 발표를 가장 될 수 있으면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5대 주요 정당이 공식적으로 낸 내용 위주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설문을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토론자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분석을 한 저희 팀 입장에서도 과학기술 공약 과연 있는가가 저희의 좀 아쉬움이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과학기술 공약을 위주로 분석을 했지만 사실 이 과학기술 공약은 대표적인 사례에 불과하고요. 전반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새로운 선거 제도에 정치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적응하느라 또 여러 이슈들에 또 코로나19에 적응하느라 상당히 이 근본 총선에 대해서 내용면에서 과연 얼마나 충실했을까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로나 사태가 아니라 코로나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아까 몇 세대 간다라는 말씀도 있었는데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만약에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할까를 고민을 한다면 이 코로나 시대에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어떠한 핵심 키워드를 가져갈까를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그런 철학을 바탕으로 했을 때 공약이, 의미 있는 공약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좀 설익은 아이디어가 소위 아까 깍두기처럼 그냥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의 키워드라고 하면은 만약에 제가 개인적으로 최근에 생각하고 있는 거는 비대면의 시대다. 비대면의 시대에 또 새롭게 과학기술적인 측면이나 또는 다른 분야에서도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거나 대응하는 전략들이 나와야 되고요. 그 중에서 사실은 과학기술은 빼놓고 갈 수 없는 분야이자 툴이자 우리의 하나의
좋은 기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을 모르고서는 또는 과학기술을 무시하고서는 앞으로 시대를 과연 얼마나 삶의 질을 높이면서 갈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반문해 보시길 바라고, 이번 총선에 임하시는 후보자들이 저희 방송을 보신다면 미래에는 조금 더 과학적인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공약을 만들고 정치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지금 방송에 나가는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화면에 비치지 않는 지금 몇몇 분들 지금 참석하고 계시는데, 혹시 코로나 공포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참석하신 분들 중에 혹시 카멘트라든지 그러니까 질문 있으신지요? 혹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계십니까? 우리 박 교수님 안 하시게? 예. 제일 멀리 보시면 우리 정우성 교수님도 안 하시는구나. 자, 그러면 뭐 제가 또 억지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뭐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부탁 안 드린 걸로 하고, 아까 그 우리 윤중 교수님께서 혹시 이렇게 정치인들이 보시면 또는 시민들이 보시면 저는 정치인들이 볼 수밖에 없게 했으면 좋겠어요.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어떤 그 주제에 어떤 그 오름을 했을 때 많은 시민들의 그 참여가 좀 쇄도하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아까 우리 박상우 교수님께서 이 정치 쪽에서 의식을 하지 않는다. 과학기술을 의식하지 않는다. 뭐 이제 그 말씀을 조금 익스텐션 시키면 무시한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영양가가 없다. 이런 식의 그 표현도 가능할 수 있을 텐데요. 이 과실련이 각 주요 정당의 과학기술 공약을 평가를 하고 비교한다는 걸 정당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각 정당들이. 알아야 그 사람들이 와서 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과실련이 이 과학기술 총선 이 공약을 이렇게 평가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표에 입힐 가 있다는 실적 연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지금 시민들께서 이제 이 방송을 보시고 아직도 이렇게 지지정당을 본정하십니다. 총선에서 어느 후보를 이렇게 찍어야 될지 이렇게 정하시지 못한 소위 무감청에 해당 계시는 시민들이 이거 과실련에 이 포럼 방송을 보고 나는 결정했다든지 이런 뭐 소문 정치권에 간다든지 또 과학기술계가 이 방송을 보고 어떤 그 유의미한 어떤 디퍼런스를 만들어낸다든지 차이점을 만들어낸다든지 또 우리 시민들 중에서도 어떤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큰 중요성을 부여하시는 그런 시민들께서 이 방송을 보시고 나는 지지정당을 정했다. 어느 정당에 보팅하겠다. 이렇게 뭐 결심을 하셨다든지 이런 임팩트가 실증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면 이 정치권들이 또 이 정치권에서 훨씬 관심을 갖고 이렇게 의식을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실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계속 이렇게 무시할 경우에는 이 과실련이 어차피 이게 지금 선거제도 앞으로 이게 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 주민 연동제에서 좀 더 진화를 해서 정말 무슨 연봉제 개념으로 좀 더 이렇게 포괄적인 개념으로 만약 이렇게 발전하게 될 경우에 뭐 과실련이 과학당은 못 만든다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실련이 시민단체 역할을 충실히 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너무너무 분노를 느껴서 과학당을 만드는 현실이 좀 오지 않도록 좀 정치권이 좀 두려움을 갖도록 하는 그런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갖게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치열하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오픈 포럼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